보건소에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 장비에 5분만 누워 있으면 검사 결과도 바로 나오는데요. T-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입니다. 배낭 메고 지하철에 서 있는데 탁 주저앉았는데 금이 갔어, 금이. 골다공증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엄마보다 제가 더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뼈가 부러진 후에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골절은 반복되기 쉽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뼈인 척추와 대퇴골에서 잘 발생합니다. 골다공증, 치료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몸과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수술실.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입니다. 집도인은 김홍석 교수. 그런데 오늘 수술은 평소보다 더 주의할 게 많습니다. 뼈가 이미 많이 소실된 심각한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뼈 조각이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뼈 조각 내에서도 단단한 부분들끼리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나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부러진 뼈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유압될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고정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홍석 교수가 긴 나사를 이용해 부러진 뼈를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고관절 골절의 주요 원인,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우리 몸속의 뼈는 심장이나 폐같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흡수되고 다시 생성되는 재형성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은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담당합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파골세포에 의해 골 흡수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의해 골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뼈 리모델링 과정은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뼈가 유지되는데요. 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고 엉성해져서 부러지기 쉽게 되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이 됐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와, 진짜 크게 다치셨나 보다. 아, 교통사고를 당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길 가다가 넘어지시는 정도 혹은 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그런 굉장히 약한 외상에 의해서 원래는 부러지지 않았어야 할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뼈 2개가 이루고 있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골다공증성 골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나흘 후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복기에는 걷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놔야 합니다. 발끝만 대고 오른발, 그렇죠. 오른발, 그렇죠. 다리 안 아프세요? 안 아프 괜찮아요.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올해로 81세의 박인자 씨.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까지 골다공증은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다리가 푹 부러져 무릎이 푹 부러져 그냥 넘어졌어요. 골다공증 같은 있고 뭐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러고 침대 내려오다가 그냥 푹 쉬어져갖고 다친 거지. 골밀도 검사 결과 박인자 씨의 골밀도 점수는 T-3.6. T 점수가 마이너스 1.0까지는 정상이고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는 골 감소증, T-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뼈가 잘 부러지기 때문인데요. 노순자 씨 역시 2년 전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걷는 연습은 많이 하고 계세요? 운동 너무 많이 하세요. 아, 너무 많이 하세요? 예,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넘어진 후 심각하게 부서진 고관절. 당시 골밀도 점수는 T-3.9였습니다. 이렇게 아예 골절되어서 이 위쪽의 근위부 골편과 이 원위부 골편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분쇄도 심하고 골질도 안 좋은 편이시긴 했지만 뇌고정물로 잘 고정이 된 케이스이고 지금 수술하신 지 2년이 지난 시점에까지 잘 거동을 하고 계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노순자 씨의 삶은 골절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넘어질까 무섭고 그러니까 저한테 갖고 다녀야지. 근데 건강했는데 사실 건강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뼈가 이렇게 좀 약해졌다는 거를 못 느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걸 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한경자 씨도 3년 전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관절뼈가 부러졌을 당시 한경자 씨의 골밀도 점수 역시 T-3.9. 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뒤로 발랑 넘어졌으니까는 심하게 넘어져. 네 넘어졌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건드지도 못하고. 검사 결과 한경자 씨의 고관절은 부러졌고 그 주변 부위에도 많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정술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통해 바로 빠른 거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넣어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은 고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대퇴골두의 연골과 일부 뼈를 제거 후 인공고관절로 대체해 단단하게 고정하는 수술법입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다시 뼈가 부러질 확률이 여성은 2배, 남성은 4배가 증가하고 고관절 수술 환자 절반 이상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퇴골과 골반골은 굉장히 강한 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두꺼운 그런 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정도의 뼈가 부러질 정도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뼈의 밀도나 이런 성질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골절이고 근처 병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라도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골절을 예방하려면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 달 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박인자 씨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주사제인데요. 혈관이 아니고 피하 주사라서 살에다 맞을 거예요. 예. 최근에 새로 등장한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로 뼈를 약하게 하는 파골 세포를 억제합니다. 반대로 골 형성 촉진제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 세포를 늘리는데요. 새로운 치료제는 골 형성 촉진에 작용합니다.
골다공증 골절 환자 한경자 씨 역시 새로운 치료제를 1년간 사용 후 지금은 6개월마다 골흡수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꾸준히 치료하면 뼈가 다시 튼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은 주로 여자들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조성관 씨. 운동 갔다 오다가 그 자전거가 그냥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학생이 그래갖고 핸드폰 들고 책 하나 읽고 또 자전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타다가 이걸 보면서 그냥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렁 넘어졌어요. 그날의 사고 이후 조성관 씨의 척추뼈 3개가 한꺼번에 부러졌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T점수는 -5.5, 뼈도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골절이 있으면서 다발성 골절이 있는 데다가 골밀도가 너무 약하니까 추가적인 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초고위험군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뼈를 부수는 것을 억제하는 수동적인 치료보다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서 빨리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후 3년 동안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온 조성관 씨. 약물 치료 후 조성관 씨의 골밀도는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치료 전에 비해 등도 많이 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50세 이상이 되면 신체 노화에 따라 뼈의 양이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를 맞이하며 급격한 골 소실이 시작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골 감소증은 남성과 여성의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정광용 씨는 평소 골다공증 골절의 무서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골밀도 검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처제가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이게 감기가 와서 기침하다가니 갈비뼈하고 척추에 기침은 이게 금이 간 거 얘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겁먹어갖고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하게 된 거지 이제. 근데 감기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남자는 뭐 골다공증 검사하는 사람 못 봤다 해서 나도 안 한 거지. 보건소까지 가서 아내의 검사만 지켜보고 돌아온 정광용 씨. 하지만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의 요구로 골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갖고 내가 가서 그 차를 후미를 받고 내 뒤따라오던 차 또 내 차 받고 차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폐차할 정도였었어요. 이제 보상 문제로 보험회사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자기네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검사를 한 거죠. 이제. 동네 병원에서 받은 골밀도 검사 결과는 T-2.9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여자들 주로 저기 한다니 남자가 저 골다공증 있다 하니까 내 체질이 여자 체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골다공증이 여성만 걸리는 그런 병은 아니죠? 우리가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되니까 뼈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남자들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는 20%가 이미 골다공증이 있고 골 감소증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약 70%가 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여자보다 적지만 일단 한 번 발생을 하고 골절이 생겨버리면 1년 내 사망률은 훨씬 높거든요. 아니 제작진들이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다. 네. 다리가 아팠다. 이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뭐 공통적인 증상인지. 노인들은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통증 증상 자체와 골다공증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다공증을 뭐 침묵의 질환, 소리 없는 도둑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좀 알기가 어렵고 반드시 자기의 뼈 나이를 알 수 있는 골 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유무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단지 젊었을 때 비해 가지고 키가 한 4cm 정도 줄어들었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척추 골절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압박골절이 있으면 키가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4cm 정도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좀 골절되는 부위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성 골절로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가 척추 중에서도 요추 부분이 해당을 하고요. 다른 한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그 두 부위가 골절이 잘 발생하고 그리고 골절이 발생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두 부위를 열심히 측정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암보다 더 무섭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고관절 골절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첫 번째는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일단 자립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고관절이 골절됐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으면은 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남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50%의 환자에서는 원래 다치시기 전에 걸으시던 거에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침상 생활이 오래되고 하면은 그걸로 인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더해서 아무래도 침상에서 이제 대소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잘 발생해서 이러한 감염들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폐혈증이 와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도 있는데요. 그 기저질환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점차 더 악화돼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하시고 나서 1년 내에 사망하시는 환자분들의 퍼센티지를 봤더니 한 15에서 20% 정도는 1년 내에 사망하시고 5년까지 봤더니 한 45%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맞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절반 정도 5년 내에 사망한다는 것이고 6개월 이내에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5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지 못할 컨디션이 아니면은 빨리 수술을 해서 환자로 하여금 다치시기 전에 걸으시는 정도로 빨리 원상복구하는 것이 저희 정형외과의 목표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골다공증 환자들을 뼈를 보실 텐데 좀 특징이 있나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의 뼈는 바깥에 피질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이 단단한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정말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 껍질처럼 얇아져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서 수술할 때 저희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장기를 거쳐서 골밀도가 20대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영양 섭취도 제대로 하고 운동을 해서 그렇게 최대 골밀도를 올릴 때 최대한으로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뼈를 저축해 놔야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뼈가 나빠졌을 때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T점수 알려고 검사하러 가려면 내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보건소에서 가셔도 되고 각각 의원에 가셔도 되고 또 뭐 원하시면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취약할 수 있는 폐경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은 꼭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뼈가 나빠질 만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하시는 게 좋겠죠. 얼마나 자주 하면 될까요? 만약에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다는 건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약제 치료를 하면서 약제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골밀도를 하는 것이 좋고 이제 마이너스 2.0보다는 더 좋다 하면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2.5 이제 미치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 과정이 들어가나요? 골밀도가 너무 낮다든지 또는 이미 골절이 생겼는데 그 골절이 최근 1, 2년 내에 골절이거나 다발성 골절이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초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뼈를 만드는 주사,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보통 골절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골절률을 낮추려면 빠르게 골밀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약물을 먹는 거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골다공증 이외에 뼈에 나쁜 영향을 줘서 생기는 골다공증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남성 골다공증의 약 60%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맞네요. 네, 폐경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30%는 2차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도 하고 골다공 치료도 이렇게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류마티스 치료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낮으면 원래 류마티스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신장 안 좋으신 분도 계셨는데 뭐 류마티스 환자, 유방암 환자들 외에도 신경 써야 될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나열하려면 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오히려 또 골절에 취약합니다. 그래요? 네, 당뇨병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잖아요. 당뇨병은 골 밀도만 놓고 보면은 골 밀도가 높지만 골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골절 위험인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 먹게 되고 약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골다공증 약까지 먹어야 하는 거야? 이거 부담이 되기도 할 텐데 좀 환자분들 중에 중간에 약 복용 끊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10명 중 7명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시작도 안 하고 힘들게 시작을 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아서 대부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골다공증 약제가 골절의 위험을 약 70%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치료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들 볼 때 저는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클 것 같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증상의 개선, 뭐가 뭐 팔목이 아픈 게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골밀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감을 못하는 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 약을 끊어도 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골다공증 약제는 약을 그냥 중단하면 골밀도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다공증 약을 중단하면 골절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약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치료 목표에 다다라서 약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부작용 걱정 때문에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뼈가 녹는다더라. 카더라겠죠. 부작용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턱뼈 괴사, 턱이 녹아내린다, 뼈가 녹아내린다. 이런 것은 골다공증 약제 중에 골형 성촉진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골형 성촉진제는 뼈를 이제 만드는 주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상관이 없고 단지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당뇨병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강력한 골 흡수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다음에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침습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한 10,000명 중에 3-4명 정도 턱뼈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한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아서 골절이 생길 위험은 그거보다 1000배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작은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하다가 골절이 생겨서 뭐 나중에 고생하시는 이런 운은 범하지 않으셔야겠죠.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치과 치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골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뼈가 붙는 그런 치료 시기도 막 더 늦어지고 치료도 어렵고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한번 골절이 되면 생활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 중에 또 재골절이 발생하면은 한번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는 원상복구가 힘든 정도로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골절을 방지하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척추 골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수자 씨는 20년도 더 전인 50대 중반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심각한 것 같았으면 바짝 서둘러서 했을 건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이니까 이렇지 그때 당시는 다 사람들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몰랐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꾸준히 허리 치료를 받아온 박수자 씨. 어느 날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쳐서 온 건 아니고 아무것도.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진 적 안 없으세요? 했어요. 부딪지도 안 하고 내가 어디 시내 나가려고 딱 어디고 나가는데 그냥 발이 철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로 생각 안 했죠. 그냥 담 절린 것 마냥 여기가 전부 아파서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뭘 잡았어요. 세민기를 잡았나? 이렇게 잡고서 있다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검사 결과 박수자 씨의 척추뼈는 납작하게 찌그러져 눌러 앉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뼈의 모양이에요. 이 속에 있는 색깔도 이렇게 균일한 색깔로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 요추 3번 뼈를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이 까맣게 이렇게 변했고요. 그렇죠? 뼈도 이렇게 네모한 모양보다는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좀 찌그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밀했던 것이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기 때문에 약한 외력에도 뼈가 이렇게 찌그러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지는 상태를 그런 압박골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기만 해도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비어있는 뼈 속을 골 시멘트로 채워 뼈가 더 찌그러지는 걸 막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빈도를 나타나는 그런 골절 양상이고 본인도 모르게 골절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대퇴골 골절이나 손목 골절은 그 자체로 통증이 워낙 심하게 오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응급실로 찾아가게 되지만 사실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허리가 그냥 삐끗했네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척추뼈가 더 변형이 되는 거를 좀 방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오른쪽부터 눌러볼까요? 하나. 척추 압박 골절은 빨리 발견해 적절한 시술을 받지 않으면 허리가 굽을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환자인 김인자 씨. 수술 후 재활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리도 왜 많이 줬지. 뒤로 돌아가세요. 그렇죠. 이제 손은 여기 좀 놓고 잡고. 골밀도 점수 T-5.9. 심각한 골다공증 환자였던 김인자 씨. 병원에 왔을 때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 등이 심하게 굽은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37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37도니까 거꾸로 말하면 74도가 지금 꺾어져 있는 거예요. 수술 후 정상 각도를 되찾은 김인자 씨의 척추뼈. 척추 압박 골절도 고관절 골절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에 해당하는 건데 그 기둥이 꺾어지게 되고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면은 소화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폐, 심폐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차재기 씨. 그녀도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3년 전 50대 후반에 진단받았습니다. 골다공증 뭐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골다공증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계속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운동을 하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제가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해도 이게 골다공증하고는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혹시라도 골절이 생길까봐 그동안 차재기 씨는 운동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럴 때 괜찮으세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좀 많이 부족한 거고 지금 이 허리 살짝 봤는데 좀 근력도 좀 떨어지는 이 근육도 같이 좋아져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골절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들에겐 뼈에 무게가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특히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근육은 주로 이제 하체, 그다음에 이제 몸통, 체간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간 근육을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 그다음에 엉덩이 이런 근육들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중요하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운동 3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근력 운동인데요. 고무밴드를 발목에 끼우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한 발씩 번갈아가며 끝까지 펴줍니다. 발목 균형 운동은 반드시 고정된 사물을 잡고 발 뒤꿈치 높이는 최대 높이까지 빠르게 들었다가 내립니다. 가능하다면 한 발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 같은 건데요. 간단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영양소 섭취도 아주 중요합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조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브로콜리를 3분가량 찌고 으깬 두부와 함께 버무리는데요. 양념은 소금, 깨소금, 참기름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멸치 무침입니다. 비린 맛을 제거한 멸치와 쪽파와 양파를 준비한 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올리고당 등 같은 비율로 만든 양념에 버무리면 멸치도 색다르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칼슘 200mg을 섭취하려면 두부는 3분의 1모, 멸치, 뱅어포는 20g, 브로콜리는 200ml 우유 2팩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제품은 우유 1컵, 떠먹는 요구르트 2개, 슬라이스 치즈 2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칼슘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영양들이 있을까요? 먼저 칼슘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슘, 제일 중요하군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칼슘은 어쨌든 뼈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그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의
칼슘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유나 치즈, 요플레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위장장애도 좋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실 거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 음식이 잘 안 맞는다. 난 도저히 우유 속이 뭐 설사도 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칼슘을 보충제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딱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칼슘과 비타민 D의 보충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진짜로 부러질까 무서워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운동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고관절 골절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운동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혹은 뭐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추운데 밖에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이라 함은 항상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께 꼭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 댁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다. 댁에서 하실 때 뭐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많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굉장히 좋은 실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상이나 거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지 근력이 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침대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든지 하면서 둔근 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하지 근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로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좀 뼈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본인 몸도 관리하는 동시에 본인이 살고 계신 주거 환경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 문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문턱 넘어 다니시다가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방 문턱이 위험한 분들께는 방 문턱을 없애는 그런 공사를 하셔야 되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일 보시는 곳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해가지고 잡고 내려가시거나 잡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골다공증 약제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기존의 골흡수 억제제 이외에도 새로 뼈를 만드는 골형성 촉진제까지 다양한 치료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잘 사용을 해서 또 일단 골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카더라 하는 얘기 때문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래서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제 골절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버스도 한번 떠나버리면 아무리 손 흔들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골절이 한번 생겨버리면 이미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골절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골다공증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또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